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도 CNN에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뉴욕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이번 주에 절정에 도달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다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네,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지금 현재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코언 변호사는 잘 아시는 대로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복이었고, 그렇죠. 이른바 해결사였습니다. 해결사, 픽서. 본인 스스로도 해결사 노릇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숙적이 돼버렸고 적대적인 그런 인사,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렁에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핵심 증인으로 지금 나서서 적나라하게 또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측이 이제 이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34가지 형사범죄 혐의를 이제 배심원들 앞에서 입증을 시키는, 그런데 이제 핵심 증인으로 마이클 코언 변호사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제 그것으로 배심원들에게 입증을 시키는 그런 증언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점에서 그야말로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클 코언 변호사의 증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지금 조금 전에는 코언 변호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그런 오디오까지 법정에서 틀었습니다. 네. 이것을 배심원들이 들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이번에 주로 본인이 직접 개입된 입막음 대가 지불은 지난주에 또 이제 증인으로 나왔던 이제 성인 영화배우 있지 않습니까?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다니엘스의 에게 입막음 대가로 2016년 대선 전날 전야에 13만 달러를 자신의 돈으로 우선 지불을 하고 입막음 대가 이것을 이제 트럼프 회사에서 나중에 한 40만 달러 가까이 환급을 받은 것이 바로 지금 문제가 된 것인데요. 네. 요거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을 하기에 앞서서 이 정황 증거들 다른 사안들을 갖다가 상당히 해결사 노릇을 했다라는 점을 증언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이른바 이제 트럼프 타워의 도어맨에게 어떤 얘기가 하나 나왔는데 혼외 자녀가 있다라는 그런 아마 그때 이미 보도가 됐었었는데요. 혼외 자녀 같은 것이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면 대선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된다. 그 다음에 플레이보이즈의 모델 있지 않습니까? 수전 맥두걸이라는 모델한테 이거는 이제 내셔널 인콰이러지가 이제 캐치 앤 킬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나쁜 소식을 입막음 대가로 돈을 주고 이제 사는 겁니다. 그 스토리를 사고 난 다음에는 아예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증언도 이제 예전에 내셔널 인콰이러지의 발행인도 증언을 했었고요. 네. 이러한 것을 또 마이클 코언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분명히 이제 트럼프에게 보고를 한 그 내용, 대화 내용까지 지금 오디오로 배심원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러브 차일드 문제라든가 좀 혼외자녀 문제라든가 이런 성추문 같은 것은 당신이 다뤄라. 그러니까 없애라,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그런 지시를 하는 내용까지 아마 이 오디오에 담겨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여러 차례 좀 복잡한 사생활 문제, 이것을 해결사로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역할을 했고, 여기에 이제 돈도 오가면서 그것을 이제 숨기기 위해서 입막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숨기려면은 당연히 이 사람이 변호사니까 법률 자문료로 돈을 지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게 이제 장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측에서는 그게 바로 입막음 대가 지불을 정치적으로 이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그 법률 자문료로만 그 장부를 조작해서 지금 지불을 하고 환급을 해줬다. 이것으로 지금 형사범죄 혐의로 34가지 형사범죄 혐의로 지금 재판을 걸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 핵심 증인은 특히 그 스타 증인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이제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법정에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이제 절정이고 사실은 지금 막바지에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5주째 재판의 시작이거든요. 네, 네. 5주째인데 보통 한 6주 정도 6주 내지 8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뉴욕 맨하튼의 그 형사법정에서 6주면은 다음 주에 끝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주째 이제 시작을 해서 이번 주에 월, 화, 목 3일 동안 하게 되는데 지금 검찰 측 증인은 19번째 증인으로 지금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출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그 정도의 그 유명한 또는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검찰 측으로서는 이제 이번 주에 그냥 종결을 하려고 증언을 종결하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더 오래 가려면은 트럼프 측에서 다른 증인들을 갖다가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마땅한 증인이 있을지 유리한 증언을 해줄지 그런 증인이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 주 6주째가 되는 다음 주에는 최후 변론 크로싱 아규먼트를 양측에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재판이 끝나고 증언 이제 배심원들에게 손에 넘어가는 그런 거의 막바지에 지금 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판사는 전 판사는 통상적으로 뉴욕 형사법정에서는 1심에서는 6주 또는 8주 안에 재판을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막바지에 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 판결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다음 주에 이제 그 증인을 이제 트럼프 측에서 더 요청하느냐 하면은 그걸 또 판사가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고 최대 8주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그냥 최종 변론을 마지막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그 다음 주 한 6주차 돼서 또 이제 배심원들이 그 딜리브레이션이라고 쭉 논의를 또 해야 되거든요. 서로 회의를 해야죠. 그런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6월 첫째 주는 아마 좀 힘들고요. 6월 1일이 금요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지나서 하면은 6월 첫째 주라고 하더라도 그때 바로 판결이 나오기는 좀 힘들고 6월 중순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지금 12명의 배심원들이 있거든요. 네. 12명의 배심원들에서 보통은 아주 중대 범죄는 만장일치를 채택하는 적도 있지만 아마 과반 이상의 산성이 있는 쪽으로 유무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상당히 좀 무죄 판결이면 상당히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대 고비를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만은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또 다른 쟁점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아시다시피 대선 전에 뛰어들어서 지금 공화당의 사실상의 잠재적인 대통령 후보로 이미 선정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칠지를 또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심원들의 유무죄 판결이 나올 6월 첫째 주나 6월 두째 주 요거를 또 봐야 되고요. 물론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또 항소하고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연방 차원의 지금 법정이 아니거든요. 네. 뉴욕주 법정이기 때문에 또 연방 차원에 좀 기소된 다른 세 가지 형사 범죄 기소하고는 또 다른
첫 번째이자 주의 형사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상당히 트럼프 유죄 판결이 나오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특파원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유죄냐 무죄냐 어느 쪽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거는 미국 언론들도 예측을 안 하고 있는데요. 대략 심사는 그거 이제 검찰이 어떻게 이제 입증을 해서 배심원들의 마음을 잡느냐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겠지만요. 배심원들 보면은 세일즈 퍼슨도 있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있고 보안 엔지니어, 교사 또 이제 그 변호사들도 여러 명이 있고 투자은행가, 은퇴한 재산관리사 등등 이렇게 이제 배심원 1 해갖고 12명 또 대체 배심원들도 6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제 바로 판결에 나가서지는 않겠지만요. 배심원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이제 잡느냐가 물론 관건이겠습니다만은 이거 현재 정황 증거라든가 증언들로 보면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금 그 검찰 측에서 마이클 코언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게 하나가 아니다. 스토미 다니엘스 문제가 아니다. 그것뿐만 아니다라는 거. 혼외 자녀 회사까지 세우려고 했다고 지금 마이클 코언 변호사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수선 맥디걸은 그 내셔널 프라이보이 그걸 사서 덮은 것은 내셔널 인커리지거든요. 네. 이 사람이 마이클 코언이 직접 관여했던 것은 아닌데도 다른 것까지 지금 다 끄집어내고 그만큼 왜 이런 복잡한 사생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거에서 불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막음 대가까지 지불을 하고 이것을 또 그것을 당연히 이제 성추문 같은 경우에는 입막음 대가를 지불해도 다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다른 범죄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회사의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요거의 입막음 대가 지불이 아니라 법률 자문료로 지불한.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마이클 코언이 36만 5천 달러인가의 그 연봉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13만 달러를 자신의 돈으로 지불을 했는데 거기 플러스 또 아마 보너스 같은 것까지 아마 다 기록을 다 아마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여러 가지 복잡한 사생활을 숨기기 위해서 선거전에서 터져 나오지 않도록 입막음 대가를 지불하고 해결사 역할을 했다는 점이나 그 다음에 그것을 논의하고 트럼프 지시에 의해서 자신이 무슨 관련이 있다고 13만 달러를 스토미 다니엘스에게 줬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돈으로. 당연히 트럼프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고 트럼프 또 회사에서 나중에 받았는데 연봉부 계약보다도 더 받았으면 당연히 그냥 보너스로만 줬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기에 검찰 측 주장대로 이제 배심원들에게는 분명한 그 범죄 행위가 있었다. 34건의 이제 형사 범죄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게 적용이 돼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은 4년형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물론 징역에 보낼 가능성은 이제 재판부가 그 정도까지로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래도 이게 유죄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이게 과연 그러면은 11월 5일 선거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네.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이제 가정했을 때 그거에 이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무당파 AP통신이 조사한 데서는 무소속 무당파 유권자들 무당파들을 많이 잡아야 되는데 무당파 유권자들의 36%는 트럼프가 유죄 판결 받으면은 나는 안 찍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무당파에서 지금 1, 2포인트 차이로
앞서거니 뒤서거니하고 지금 6대 경합지에서는 트럼프가 모두 앞선다고 그래도 많아야 3, 4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여기에 무당파들이 빠져나간다면 상당히 치명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지금 뉴욕타임스의 또 조사에서는 공화당원 중에서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도 20%는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 그러면은 나는 안 찍을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공화당 지지표들도 20%가 날아가는데 여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6% 다수 20% 중에서 16%는 재고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확실치는 않은 것이고요. 4%는 나는 그러면 결코 안 찍는다. 근데 공화당 지지표 중에서 4%만 날아가더라도 상당히 그렇죠. 어려워질 수 있는 네. 것이거든요. 거기에 무당파까지 합하면은 네.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아직 선거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 나올 것을 보면은 트럼프 쪽에 불리한 것만 계속 더 나오고, 이것을 압도적인 지금 선거 자금 우위를 이용해서 20억 달러나 쏟아부을 선거 광고를 통해서 트럼프의 이런 유죄 판결만 나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네. 그대로 네. 경합지에서 엄청난 선거 광고로 때릴 것으로. 그래서 아직도 지금 트럼프 측에서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지지자들에게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하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 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요즘 패스트푸드 가격이 급등하면서 고객들의 발길이 끊기며 업계 매출이 감소하자 맥도날드가 $5짜리 메뉴 딜을 다시 선보인다고 합니다. 또 빅테크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실시했던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직원들에게 사무실 복귀를 의무화하자 고위직 직원들이 대거 회사를 떠났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이달 5월은 아태문화유산의 달이죠. 이를 기념해 한인 이민 선조들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LA와 오렌지 카운티 한인들을 만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 패스트푸드 가격이 급등한다라는 소식만 나왔었는데 그 와중에 맥도날드가 좀 저렴한 가격의 메뉴를 선보인다라는 소식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맥도날드가 $5짜리 세트 메뉴를 다시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전에 $5라고 하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만 지금은 워낙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 이 미리 $5라고 하니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주 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맥도날드가 가격 급등 속 발길이 끊긴 고객들을 다시 매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끼에 $5짜리 메뉴를 선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면 $5짜리 메뉴에는 어떤 메뉴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버거류와 이 네. 프렌치 프라이 그리고 드링크, 이 음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거로는 맥치킨 또는 맥더블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고요. 거기에 프렌치 프라이 또 음료 하나가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맥더블이 뭐죠? 버거 이 더블 햄버거 패티가 더 두 개? 네네네. 패티가 2장. 네. 원래 지금 그 메뉴 가격은 얼마인데요? 치킨 패티에 양상추, 마요네즈를 곁들인 맥치킨 샌드위치를 보면 하나만으로도 보통 $5가 넘습니다. 그럴 거예요. 예.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맥도날드에서는 $5.59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대표 버거죠. 이 빅맥 하나만 하더라도 $5.69 정도 하고요. 빅맥 세트로 하면 $10.59, $10를 넘습니다. 그리고 $1, $2, $3 메뉴라고 나오는 게 이제 LA 한인타운 이 웨스턴 매장에서 해시 브라운 하나가 $3.39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맥도날드가 세트 메뉴를 정말 $5에 내놓는다고 하면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더 싸게 내놓게 되는 겁니다. 네, 맥도날드가 이렇게 저렴한 세트 메뉴를 선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갑자기 가격이 네. 급등하니까 예. 이 저소득층 소비자들의 발길이 뜸해졌기 때문입니다. 맥도날드는 주 고객층이 저소득층 주민들인데 이들이 치솟는 물가에 지갑을 닫아버리면서 매출도 감소했습니다. 그러자 이 같은 저가 메뉴를 출시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최근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이탈 조짐을 보이자
맥도날드가 저가 메뉴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네. 얼마나 타격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이 패스트푸드 가격이 다른 식료품 가격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얼마나 더 많이 올랐는지 부터 보겠습니다. 연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올 3분기 식료품 가격은요. 2019년 대비 26%가 올랐는데요. 이 저소득층이 주로 찾는 패스트푸드 가격은 33%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더 높네요. 결국 그러자 맥도날드를 덜 찾은 게 기업 실적에서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맥도날드 1분기 주당 순이익은 2달러 7센트로 시장 전망치보다 낮았고요. 또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매출도 1.9% 증가하는 데 그쳐서 역시 시장 추정치 2.1%를 밑돌았습니다. 그렇게 맥도날드 경영진은 최근 소비 감소세가 놀라울 정도라고 하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경제성에 초점을 맞춰서 전략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5불짜리 밀 딜이 선보인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그 전략 중 하나로 풀이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저가 메뉴 출시가 매출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시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평가가 그래요? 나왔습니다. 아하. 그런 분위기가 보였는데요. 예.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었는데 그 보도가 나온 게 10일이었는데 예. 이 맥도날드 주가가 10일에 2.63%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 그게 하루 주가 상승률로 보면 작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또 경쟁사인 웬디스 그날 3.7%가 떨어졌고 또 버거킹 모 회사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도 1.3%가 하락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맥도날드는 0.06% 하락으로 거의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맥도날드 매장들에서는요. 저가 메뉴를 출시하게 되면 손실이 생겨나진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겠죠. 특히 그런 우려는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시간당 $20로 오르다 보니 인건비 부담이 상당한데 여기에다 저가 메뉴까지 출시하게 되면 매장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날 잡아서 $5짜리만 모두 먹읍시다 그러고 캠페인을 벌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크기가 혹시 줄지 않을까. 안에 그래요? 패티의 크기를 빵 크기는 똑같은데 패티를 조금 작게 하거나 들어가는 양상치나 이런 것들을 좀 작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게 정말 걱정입니다. 이거 정말. 그러니까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실시했던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직원들에게 이제 사무실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의무화하자 고위직 직원들이 대거 회사를 떠났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어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시카고대 또 미시간대 연구팀이 인력 정보 회사인 피플 데이터 랩스에 등록된 이력서 정보를 분석해 봤는데요. 그 결과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스페이스X에서 2022년 직원들에게 사무실 복귀를 의무화하고 나서 전체 직원 대비 고위직 직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게는 4%에서 많게는 15%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이가 크네요. 회사마다. 그러면은 고위직 직원의 비율이 가장 많이 줄어든 회사는 어느 회사인가요? 스페이스X였습니다. 무려 15%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이 세 회사들 중에서 스페이스X가 유일하게 100% 대면 근무를 요구한 회사인데 그랬더니 이렇게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낸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고위직 직원 비율이 5% 줄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4% 감소했습니다. 아니 이번 연구에서 다룬 그 마이크로소프트 또 애플 스페이스X는 2022년도 빅테크 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사무실 복귀를 시작한 그러한 기업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빅테크 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에 재택근무 지속 여부에 대한 논쟁이 가장 뜨거웠던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요. 연구 저자들은 이번 새 회사들의 기업 문화, 사무실 복귀를 실시한 구체적인 방식 다 각기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실 복귀 의무화 이후에 이렇게 비슷한 변화가 생겼다는 건 이러한 변화들이 공통 변수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특히 저자 중 한 명은요. 사무실 복귀 의무화 정책이 회사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고위직 직원 비율 감소율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5월이 아태문화유산의 달인데 아태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해서 한인 이민 선조들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LA하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인들을 만나게 된다고 하네요. 어떤 다큐멘터리 영화입니까? 하와이 연가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예. 한인 이준영 감독의 작품인데요. 1903년 이 하와이에 처음 도착한 한인 이민 선조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구한말 최초 미국 이민 한인 선조들의 고단한 삶을 조명한 작품인데요. 하와이에 도착한 한인 이민 선조들, 만국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죠. 이런 한인 이민 선조들이 새로운 터전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했던 외로운 도전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게 이 하와이 연가가 되겠습니다. 한인 선조들은 너무나 힘들고 척박한 노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렵게 모은 한 푼 두 푼의 돈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아낌없이 맞아요. 내놨는데요. 네. 이 같은 불굴의 의지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한 한인 이민 선조들은 미국 사회에서도 헌신하면서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었고요. 이런 하와이 연가는 이제 미국 문화의 역사 부분이 된 한인 선조들의 초창기 척박했던 삶의 흔적을 보여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 하와이 연가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시사회가 열리죠? 네, 저희 라디오 코리아가 아태문화유산의 달 5월을 맞아서 하와이 연가 시사회를 개최합니다. LA CGV에서 오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 45분부터 일반 시사회를 통해서 무료로 하와이 연가를 감상할 수 있겠고요. 또 그 다음 날인 19일 일요일엔 오전 11시부터 부에나파크 CGV에서 이제 오렌지 카운티 한인들을 위한 무료 시사회가 열립니다. 이 LA와 오렌지 카운티 시사회는 초대권이 있어야 입장 가능하겠습니다. 네, 초대권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나요?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요? 213-251에 2028번 213 지역이고요. 251에 2028번으로 전화하셔서 초대권 문의하시면 되고요. 또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radiokorea.com에 메시지를 남기셔도 되고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서 초대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극장 수용 인원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선착순 신청으로 초대권이 발부된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로 초대권을 문의할 경우에는 213-251에 2028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이슈 투데이 오늘은 노년내과 전문의 이명빈 박사와 함께합니다. 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임명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자, 이 우리의 장과 뇌가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요새 장내 미생물, 그러니까 유산균, 유익균, 유해균,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거 복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데요. 그와 연관되어 있고요. 이제 점점 연구가 되면 될수록 신기하게도 우리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뇌에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내 미생물이 특정 유해균이 많이 번식을 해서 나쁜 이 독소를 많이 뿜어내서 그거가 뇌까지 연결이 돼서 이제 파킨슨 병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띠오리도 있는 것처럼요. 뇌하고 저희 장하고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의 뇌에서 사용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의 한 95%는 장 쪽에서 만들어지고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한 5%가 이제 뇌로 연결이 돼서 이제 cerebrospinal fluid까지 들어가서 이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줍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유산균을 찾아서 챙겨서 많이 드시거든요. 그런데 크게 도움을 못 받았다 이런 분들도 꽤나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마트만 가도 뭐 여기 유산균 드세요, 뭐 엄청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내가 한국 사람인데 그래도 뭐 김치 많이 먹는 사람인데 뭐 큰 문제가 있나 생각하시는데 이제 유산균을 좀 잘못 드셔서 그래요. 유산균은 치료제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치료제.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장 트러블이 있으시거나 뭐 면역이 좀 낮으시거나 뭐 관절이 아프시거나 장 트러블 설사 또는 변비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한해서 저희가 잠깐 쓰고 끝내는 거가 유산균이고요. 일단 예를 들어서 락토바실러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락토바실러스균이 뭐 김치에도 있고 뭐 요구르트나 보통 유산균이 파는 제품의 뒤에 성분을 보면은 락토바실러스가 써 있는데요. 그 균은 저희 장내 대장 쪽에서는 0.3%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서식을 하고 있는 균이 아니에요. 저희가 잠깐 들어왔다가 이제 조금만 차지를 하고 다른 박테리아들이 많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젖산을 분비를 할 수 있는 락토바실러스가 들어갔을 때에 나쁜 유해균들을 조금 이렇게 잠잠하게 해주는 역할이 있어서 저희가 유산균을 잠깐 이렇게 복용을 하고 끝내는 거고요. 그 뜻은 이 유산균을 딱 먹고는 끝냈는데 내가 앞으로 좋게 유지를 하는 방법은 이제 식사에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유산균이 많은 김치 너무 좋죠. 예를 들어서 저희 선조들이 이제 냉장고 차게 이제 관리를 하기 전에는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 중에서 발효시키는 거가 가장 최고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효 음식이 한때는 이제 각광을 받았었는데 냉장고가 생긴 다음부터 이제 웨스턴 문화 쪽에서는 발효 음식을 잘 안 먹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김치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좋다라는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오니까 이제 생각이 이제 미국 사람들도 드는 거라서 이제 김치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거고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김치를 계속 먹고 요구르트도 계속 먹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산균은 잠깐만 한 2주 정도 드시고 끝내시고 이제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을 발효 음식을 드시면서 또 프리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유산균에게 주는 먹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되고요. 그런 음식들은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이 좋고요. 뭐 당연히 야채는 바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스파라거스도 좋고요. 그 콩도 좋고 바나나도 좋고 양파, 마늘, 너트 종류, 과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정 내가 요것만 내가 알약으로 먹는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식에서 골고루 섭취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유산균을 닥터가 처방전을 주기도 합니까? 네, 그러기도 해요. 유산균이 조금 더 많이 들어있고 더 깨끗하게 검증되어 있는 것도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임상시험에서 봤을 때 뭐 크게 연구 결과가 좋다라고 느끼지는 못했고요. 이게 참 재밌는 현실이에요. 지금 유산균, 유익균, 유해균에 대해서 아직도 의료계에서는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서요. 이게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장내 미생물은 이렇다라고 얘기해도 뭐 유럽에 간 미국 사람의 이 유산균은 또 다르고 건강하게 지려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디버시티라고 그러거든요. 그 점점 내가 원하는 거는요 다양성이지 한 가지만 많은 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기 남미 쪽에 중미 쪽에 있는 장수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대변을 채취를 해서 장내 미생물을 검사해 보면은 엄청 풍부하고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한 6분의 1 정도로 적고요. 하지만 중간 쪽 미국에 살지만 그래도 조금 귀농하시고 좀 건강하게 드신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그 중미 남미 쪽에 사시는 분들의 한 반 정도까지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아직도 좋은 거는 이겁니다라고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저희는 일단 풍부하게 드세요. 이제 발효 음식 예전에 찾아주셨던 저희 뿌리로 돌아가서 발효 음식 많이 드시고 또 섬유질 많이 드세요. 그렇게 권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김치 많이 먹으면 되는 겁니까? 아유 좋죠. 물김치, 매운 김치, 깍두기 뭐 다 드세요. 네, 청국장, 낫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너무 좋죠. 네, 또 네. 청국장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일반 그 식품으로서 유산균 제품을 많이 먹거든요. 네. 그런데 약국에서 파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는 유산균이 또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 연구에서는 70빌리언하고 7빌리언 이 CFU를 사용해서 예. 이제 용량이 조금 더 많은 것과 그냥 낮은 것을 이제 줘봤는데요. 더 많이 역시나 이제 더 많이 드린 분들 안에서 이제 대변 쪽에서 락토바실루기슨이 더 많이 나왔다라고는 해요. 근데 거기서 재미있는 거는 이제 복용 기간 이제 2주가 끝나고 나니까 대변 검사를 계속 채취를 했는데도 락토바실러스가 둘이 똑같이 다시 쭉 0.3%로 줄어들어요. 그러는 것처럼 그냥 저희가 처방하는 거가 조금 더 세지만 이제 더 검증되고 더 깨끗하기는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유산균하고 크게는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의사 선생님에게 처방전 안 받아도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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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일단 뭐 유산균을 많이 먹었는데 그게 먹었다 안 먹었다 하지 말고 계속 먹어서 꾸준하게 우리 장 속에 있는 유산균을 좀 많이 키워주는 게 좋을 듯 싶은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예. 그것도 참 재미있는 연구가 한 가지 이제 제품을 먹게 되면은 거기 안에 들어있는 균이 많이 들어가지. 지금 저희 장내에 있는 트릴리언에 달하는 그런 박테리아들을 다 올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유산균을 먹었을 때 이 뇌에 브레인 포그 내가 생각을 좀 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한 가지 특정 유산균만 집중해서 올렸을 때 사이드 이펙트가 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유산균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트러블이 있었을 때 2주 딱 먹고 끝내고요. 그 후부터는 발효 음식과 식이섬유 네. 그거가 관건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거는 따로 먹어야 됩니까? 프리바이오틱스를 한국에서는 조금 이것도 너무 상품화해가지고 제가 좀 걱정인데요.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프리바이오틱스 하면은 이제 구글에서 찾아보셔도 여러 음식들이 나와요. 한국말로 프리바이오틱스 치면은 이제 알약들이 좀 나오고요. 참 재미있는 문화가 좀 다른데요. 네. 그 프리바이오틱스를 이제 음식으로 많이 드시고요. 김치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거기에는 배추도 들어있고 무도 들어있고 또 마늘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렇죠. 고춧가루도 있고. 네, 고춧가루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프리바이오틱스예요. 근데 또 젖산균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프로바이오틱스도 들어있는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요구르트나 콤부차 같은 거를 보면은요, 네. 이제 이 박테리아를 더 늘려주는 이 미디움, 그러니까 물이든지 이제 크림 같은 거에 네. 우유에 이렇게 딱 들어있는 건데 네네. 거기는 프리바이오틱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김치에서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도 있고 프리바이오틱스도 다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영어로 프리바이오틱스 딱 찍어보니까 many food 여러 음식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onions, garlic, 네. oats, 네. nuts 뭐 이렇게 나오네요. 네. 네. 입에서 냄새가 나더라도 갈릭을 많이 먹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네 또. 네. 네. 그렇게 많이 드세요. 그 넷플릭스에 들어가면은요, 요즘 그 다큐멘터리 하나가 있는데요, Hack Your Health라는 다큐멘터리인데 우리말로는 건강을 해킹하다 장의 비밀로 번역이 돼서 넷플릭스에서 방송이 되고 있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굉장히 쉽게 잘 풀이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 몰랐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년내과 전문의 이명빈 박사 함께했습니다.